10화 줄거리. 고향에 돌아와 자신에게 지워진 빚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위안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난다. 노부인이 양녀로 입양한 메이링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메이링에 대한 사랑을 노부인에게 고백하지만 노부인은 메이링이 원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한편 메이링은 자신은 의사가 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공부와 일이 많고 아직은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 실망감에 괴로워하던 위안은 때마침 도착한 맹의 편지를 받고 혁명을 도모하고 있는 맹이 있는 새 수도로 떠난다. 이윽고 차는 맹의 막사에 도착했다. 위안은 군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맹이 근처 여관에 방을 얻어놓은 상태였다. 처음에 위안은 그 방이 작고 창도 하나밖에 없어 어두운 데다 깨끗하지 않아서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맹은 변명하듯이 말했다. 요즘엔 시내에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데도 방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집을 계속 짓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 도시가 그 힘에 부대낄 정도로 커가고 있으니까. 맹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모두 새로운 사상 때문이니까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불편과 어려움도 극복해야 해. 위안도 맹의 말에 용기가 솟아 방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위안은 조그만 책상 앞에 앉아 메이링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망설이던 끝에 구식으로 정중하게 인사말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어쩐지 마음이 대담해졌다. 폐허처럼 쓰러진 옛 건물들, 새로 지은 상점들, 옛 도시를 사정없이 파헤친 채 완성하지 못한 거리들, 그리고 맹의 열렬하고 겁없는 단호한 말투, 그 모든 게 위안의 마음을 대담하게 해주었다. 그는 조금 더 생각한 뒤에 신식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다. 멋진 외국식 서두였다. 친애하는 메이링. 위안은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애정이 담뿍 담긴 그 글자들을 응시했다. 친애하는 이란 말은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이랴. 메이링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 듯이 그는 다시 펜을 쥐고 폐허에서 일어서는 새 도시, 그 젊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날 본 풍경들에 대해 썼다. 위안은 새로운 수도에서의 생활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처럼 바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 어딜 가나 일거리가 쌓여 있었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이라 즐겁기만 했다. 맹은 위안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모두들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새로 고동을 시작한 이 나라의 심장인 시내 곳곳에는 위안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계획과 생활 양식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그 도시를 설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책임자는 말씨와 걸음걸이가 빠르고 성급한 남부 출신이었다. 어린애 손같이 예쁜 손을 재빨리 놀렸는데 맹의 친구였다. 맹이 그에게 내 사촌형이요 하고 위안을 소개하자 그는 대뜸 도시 설계며 옛날 성벽을 헐어내 앞으로도 수백 년은 끄떡없을 그 돌들을 새 건축에 쓰겠다고 당찬 포부를 털어놓았다. 그 돌들은 요즘 생산되는 벽돌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했다. 새 정부 청사를 짓는데도 그 돌들이 쓰일 것이라고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고 새 정부에 부끄럽지 않을 새로운 형태의 청사가 될 거라고 자부했다. 어느 날 그 책임자는 위안을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 건물은 기울어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 낡은 집은 손질할 가치가 없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그대로 뒀다가 헐어내고 이 대지 위에 새 건물을 지어야죠. 모든 방에는 책상이 질비했는데 책상마다 젊은이들이 앉아서 종이에 설계도를 그리거나 자로 선을 긋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설계한 지붕과 처마를 밝게 색칠하고 있었다. 방들은 그야말로 온전한 데가 없었지만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로 인해 방 안에는 활기가 넘쳤다. 책임자가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자 한 사람이 달려왔다. 책임자는 당당하게 명령했다. 새 정부 청사에 설계도를 가져오게.
그 사람이 설계도를 가져오자 책임자는 그것을 위안 앞에 펼쳐놓았다. 성벽에서 헐어낸 돌로 지은 높고 웅장한 건물의 설계도였다. 지붕에는 혁명정부의 새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거리 양쪽으로 푸르고 울창한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고 보도에는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걷고 있었다. 노새의 행렬이나 손수레, 인력거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탄 붉은빛, 푸른빛 혹은 초록빛의 대형 자동차만이 달리고 있는 조감도였다. 거지는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위안은 그 조감도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탄하며 물었다. 언제 완공되죠? 그러자 젊은 책임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5년이네요. 지금은 짓는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5년이라. 어두침침한 그의 방에 돌아온 위안은 5년이면 잠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창밖에 펼쳐진 풍경은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울창한 가로수, 부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만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5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 설계도는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위안은 새로 설계된 도시의 모습에 대해 메이링에게 편지로 알려주었다. 새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그것이 완성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위안은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썼다. 장엄한 건물이 있습니다. 큼직한 문도 있고요. 넓은 길 양쪽에는 무성한 가로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청년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의술을 무시하고 큰 병원을 설계하고 있었다. 어떤 청년은 전국에 실시할 새 법률을 면밀하게 기초하는 한편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수용할 감옥을 설계하고 있었다. 도초에 유행하는 남녀 간의 새로운 풍조인 자유연애를 자유로운 수법으로 쓰는 신소설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수많은 계획 가운데는 새로운 군대, 새로운 규율, 새로운 전쟁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군벌도 있었다. 언젠가는 현대식 무장을 갖춘 군대로서 세계 어느 강국에도 뒤지지 않을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위안의 옛 군사교관으로 후에 사관학교 대장이 되었으며 지금은 맹의 직속상관이 된 장군도 군벌의 한 사람이었다. 위안이 여학생한테 배신당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맹이 도피해 간 곳도 바로 이 장군의 부대였다. 위안은 맹의 상관이 옛날 교관임을 알았을 때 그가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소 불안했다. 그러나 장군이 맹을 통해서 위안을 초대하자 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위안은 맹과 함께 장군을 방문했다. 위안은 침착한 태도를 취했으나 속으로는 불안했다. 영문에는 위병이 서 있었는데 복장도 단정하고 의젓해 보였다. 쥐고 있는 총도 번쩍거리고 언제라도 쏠 수 있는 상태였다. 위안은 깨끗하게 정리된 앞마당을 지나 장군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장군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일시에 사라졌다. 지난날의 감정 따위는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던 것이다. 세월이 꽤 흘러 이제 혁명군의 이름난 지도자가 된 장군은 웃음은 띄지 않았지만 너그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위안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앉으라는 말을 대신했다. 위안은 한때 제자였던 만큼 되도록 공손하게 앉았다. 외국제 안경을 쓰고 쏘아보는 두 눈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그리 불친절하지는 않은 말투로 재빠르게 물었다. 그래, 결국 자네는 우리 편에 들어왔군. 위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렸을 때와 같이 꾸밈없는 태도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저를 혁명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안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그러자 장군은 날카롭게 쏘아보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군대는 여전히 싫단 말이지. 내가 그처럼 가르쳤는데도 자넨 아직도 군인이 되는 게 싫다는 겐가? 위안은 잠시 망설였으나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변함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야에서? 장군이 다시 묻자 위안은 대답했다. 당분간은 새로 생긴 대학에서 교편을 잡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니까요. 그 후에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에 장군은 실망했다.
위안이 군인이 되지 않겠다면 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듯 외국제 탁상시계를 쳐다보았다. 위안은 일어섰다. 그리고 장군이 맹과 이야기하는 동안 기다리고 서 있었다. 새 병령 설계는 완성됐나? 징병령이 새로 공포되면 각지에서 징집되는 장정수가 부쩍 늘 것이고 이제 한 달 후면 신병이 모여들 텐데. 맹은 부동자세를 취하고 격려를 한 후에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했다. 설계는 완성되었습니다. 장군님이 결제하시는 대로 곧 착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면담이 끝났다. 그때 마침 연병장에서 전투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대우를 갖춰 들어오고 있었다. 군대에 대한 혐오감이 강하게 솟아올랐으나 무질서하게 이를 데 없는 아버지 왕후 장군의 군대와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사들은 거의 20살이 안 되었고 건강했다. 한 명도 웃는 사람이 없었다. 왕후의 부하들은 항상 떠들고 웃고 하면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앞마당은 소란한 자분과 거친 소리로 가득 차곤 했다. 아버지와 함께 안채에 살고 있던 소년 시절, 위안은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만 듣고도 식사 시간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혁명군대는 엄한 규율을 지키며 연병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보조를 척척 맞추어 흡사 한 사람의 거인이 들어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위안은 지나치면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모두 젊고 순박하고 의젓했다. 새 군대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위안은 메이링에게 또 편지를 썼다. 그들은 군인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았고 얼굴엔 촌티가 흘렀소. 그런 다음 잠시 병사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이렇게 썼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군인다운 표정이 있었소. 메이링은 나처럼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단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소. 너무 단순해서 사람을 밥 먹듯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소. 새 도시에서 위안은 자기의 생활과 역할을 찾았다. 그는 짐을 풀고 새로 사다 맨 선반에다 책을 꽂았다. 미국에서 가져온 씨앗들도 있었는데 과연 진흙땅에서 잘 자랄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봉지 하나를 뜯어서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크고 누런 미랄이었다. 우선 이것을 시험할 알맞은 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갔다. 위안은 하루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다. 학교 건물은 새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었다. 새 건물은 시멘트와 보잘것없는 철근으로 급히 지은 외국식 건물로 살풍경한 잿빛벽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다. 위안의 강의실은 낡은 교사 쪽에 있었다. 너무 낡아서 유리창까지 부서졌지만 학교 당국은 갈아 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따뜻한 황금빛 가을이 계속되는 동안은 문짝이 낡고 부서져 닫을 수 없어도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세찬 동짓달이 되자 서북 사막에서 몰아치는 강풍에 먼지와 모래까지 틈 사이로 들어왔다. 위안은 외투를 덮어쓰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학생들 앞에 서서 온통 틀린 것 투성이인 영장문을 고쳐주기도 하고 먼지와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 칠판에 작시법을 적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그 내용이 학생들 귀에 들어갈 리 없었다. 어찌나 추운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추위를 견디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더욱이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 얇아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 위안은 학장에게 서면으로 이 실정을 보고하고 강의실 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학장은 일주일에 5일은 항구 도시에 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아예 관심 밖이었다. 그는 직책을 여러 개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끌어모으는 데만도 바쁜 사람이었다. 위안은 참다 못해 직접 교육계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유리창이 거의 없는 데다 마룻바닥 사이로 강풍이 들어오고 문이 닫히지 않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은 직무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은 귀찮은 듯이 간단히 거절했다. 당분간 참게. 지금 낡은 건물을 고칠 돈은 없소. 돈이 있으면 새로 지을 건물에 써야 하지 않겠소.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위안은 생각했다. 그는 새로운 건물과 난방장치가 된 따뜻한 교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날씨가 더욱 추워만 갔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주머니라도 털어 목공을 불러서 수리해 강희실을 추위로부터 막고 싶었다. 그는 교직이 싫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애착을 느꼈다. 학생들은 대개 집이 가난했다. 돈푼이나 있는 부모들은 외국인 교수가 있고 겨울에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립대학에 자녀들을 보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세운 이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면제되었으므로 상인의 아들이나 가난한 선생의 아들 또는 땅판 먹고 사는 아버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야망을 가진 총명한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헐벗고 굶주린 젊은이들 뿐이었다. 위안은 그들을 기특하게 여겼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재빨리 이해하진 못했지만 열의에 차 있었다. 학생마다 학력 수준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열성적인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안은 자기에게 강의실을 수리할 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나 위안은 봉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봉급은 윗사람부터 먼저 타게 마련이었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군비 또는 새 건물, 관사 같은 것을 짓는데 많은 돈을 써서 봉급이 모자란다거나 혹은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할 때면 신임 교수인 위안에게는 봉급이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뎠지만 위안은 백부에게 진 빚을 빨리 갚고 싶었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므로 백부에게 편지를 썼다. 사촌의 취직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무 힘도 없으니까요. 제 직장을 붙잡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봉급의 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사촌의 취직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위안은 새 시대에 그 정도의 혈육관계를 끊어버리는 데는 서슴지 않았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쓸 돈이 없었다. 그는 메이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의실을 고쳤으면 한다는 것과 날씨는 몹시 추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녀는 곧 답장을 보내왔다. 학생들을 그 쓸모없는 교실에서 데리고 나와 따뜻한 양지 쪽에서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요. 메이링의 편지를 받은 위안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다. 겨울이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햇볕은 따뜻했다. 그는 학생들을 두 채의 건물로 가려진 양지 바른 구석에 데리고 나와서 수업을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웃었지만 햇볕이 따뜻했으므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런 슬기로운 발상을 제안한 메이링이 새삼 사랑스러웠다. 그 뒤에도 그녀는 위안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물을 때마다 곧 회답해 주었다. 그래서 위안은 하찮은 문제가 있어도 곧 편지를 해서 그녀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말에는 답장을 보내진 않았지만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는 바로 답장을 보내주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고 편지는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위안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학생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 실습을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가져온 종자로 실험을 해볼 참이었다.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위안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각 지방에 외국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으나 새 시대의 새 지식을 얻으려는 그들을 가르칠 교수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했다는 이유로 위안은 명예로운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달라는 간청을 받았다. 그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새로운 재배법과 파종법도 있었다. 그는 성문 밖 작은 마을 근처에 밭을 얻었다. 실습하는 날이면 학생들을 마치 군대처럼 사열종대로 세워 선두에서 인솔해 시내를 행진했다. 그들은 모두 소총 대신에 위안이 사준 갱이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시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구경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건 또 무슨 신식인가? 위안은 고지식해 보이는 한 인력거꾼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허참, 아무리 새로운 거라고 해도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신식이군. 괭이를 메고 싸우러 가다니.
그 말에 위안은 웃으며 대꾸했다. 이건 최신식 혁명군대입니다. 이 대답이 마음에 흡족했다. 그는 겨울 햇볕 속에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휘하고 싶은 단 하나의 군대요. 진실로 땅을 정복하여 생산하는 산업군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 훈련받은 군대식 리듬에 맞춰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크고 정확하게 들렸으므로 학생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었다. 그 음률 있는 발소리는 마침내 그의 피를 끓게 했다. 어두컴컴한 성문을 빠져나갔을 때 이끼가 낀 돌에 울리는 그들의 발소리는 위안의 가슴 속에서 짧은 시가 되었다. 이런 정서가 생겨난 것은 오랜만이었다. 어지럽고 요란했던 마음의 평화로움이 깃들면서 하나의 시로 구현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식구가 떠오르면 지난날 토벽집에서 경험한 것처럼 흐뭇한 기분으로 그것을 꼭 붙잡았다. 식구는 3행까지 선명히 떠올랐으나 4행째 가서 막혔다. 목적지인 실습농장이 눈앞에 보이자 억지로라도 마지막 4행을 완성하려고 머리를 쥐어짰지만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와 위안은 시상에서 깨어나야만 했다. 그들은 가쁜 숨결로 걸음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느니 괭이가 너무 무겁다느니 하면서 이런 고생은 처음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위안은 하는 수 없이 시를 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의 말을 했다. 자, 다 왔다. 오늘하고 진땀을 뺐지. 여기가 우리 실습농장이다. 그럼 괭이질에 착수하기 전에 숨을 좀 돌리기로 하지. 학생들은 바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의 파리한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했고 어깨를 들먹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나마 멀쩡한 학생은 겨우 2~3명의 농촌 출신이었다. 그들이 쉬고 있는 동안 위안은 씨앗 봉지를 뜯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2손을 모아 내밀었고 위안은 그들의 손에 차례로 황금빛 씨앗을 나눠주었다. 위안에게 그 씨앗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 16,000km나 떨어진 미국 땅에서 그 씨앗을 재배하던 일과 그를 도와준 백발의 노교수가 떠올랐다. 그는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었던 메리도 생각났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위안은 생각했다. 하지만 불쾌한 순간의 추억은 메이링에 대한 생각으로 곧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잽싸게 괭이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자, 잘들 봐. 괭이를 이렇게 들어올려야 해. 처음 괭이질을 하는 사람은 방법을 모르고 공연히 힘만 낭비하기 쉽지. 위안은 지난날 늙은 농부에게서 배운 대로 괭이를 내리찍었다. 괭이는 햇볕에 날을 번뜩이며 오르내렸다. 학생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위안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2 학생은 농촌 출신이라 괭이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 손을 놀렸다. 위안은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제군들은 왜 열심히 안 하지? 2 학생은 머뭇거렸다. 이윽고 그중 한 명이 투정 비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나면서부터 해온 농산일을 배우러 학교에 온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 말에 위안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렇지. 너희들은 농사를 더 잘 지을 줄 알았다면 다른 일로 돈을 벌려고 고향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야. 더 개량된 씨앗을 뿌리고 더 훌륭한 경작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수확이 늘고 살림도 풍족해졌을 테니까 말이지. 그런데 주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농부도 몇 명 있었다. 농부들은 괭이를 메고 나와 파종하는 학생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고 조용히 있었으나 학생들의 서투른 괭이질을 보고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더구나 위안이 그런 말을 하자 한 농부가 말창견을 했다. 선생, 모르는 말씀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죽도록 일을 해도 결국 많이 거두고 못 거두고는 하늘에 달린 일이죠. 위안은 학생들 앞에서 반박의 말을 들은 것이 불쾌했으나 농부를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농부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씨는 어떻게 뿌려야 하며 씨 위에 얼마만큼의 흙을 덮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고 고랑끝마다 씨앗의 품종, 심은 날짜, 심은 사람의 이름 등을 적은 편말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부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지켜보았고 너무나도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우스워 죽겠다는 듯 껄껄 웃으며 거리낌 없이 농담을 걸었다. 아니, 당신들은 씨앗을 하나씩 세는 거요. 또 이런 말도 했다.
그 작은 씨앗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빛깔을 하나하나 살피시오. 또 다른 농부가 말했다. 아이고 맙소사. 원 저렇게 하나씩 공을 들이다가 10년에 한 번 거두기도 힘들겠네. 학생들은 이 소박한 농담을 무시했다. 하지만 두 시골 학생은 화가 나서 이렇게 대꾸했다. 이 씨앗은 아저씨들이 심는 보통 것과는 달라요. 미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농부들이 함부로 짓거리는 것에 반발심이 생긴 학생들은 오히려 더 일에 열성을 냈다. 구경하던 농부들도 차츰 흥미를 잃었는지 심드렁해져 더 참견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을 뱉으며 마을로 돌아갔다. 위안은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씨앗을 뿌리고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이 기분 좋았다. 흙은 차지고 기름졌으며 노란 씨앗가는 대조적으로 검었다. 이렇게 그날의 일이 끝났다. 몸은 피로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학생들을 둘러보았을 때 파리하던 얼굴에 건강한 빛이 흘렀다. 서풍이 세차게 불어왔으나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몸을 녹이는 데는 밭일이 제일이군. 불을 쬐는 것보다 한결 나은 걸. 위안은 웃음을 띠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 웃었다. 그들은 위안을 좋아했다. 하지만 두 시골 청년은 볼이 붉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위안은 낮에 있었던 일을 메이링에게 썼다. 그날 하루의 일을 메이링에게 알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편지를 다 쓴 후 위안은 창가에 가서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거무튀튀한 옛날 기와집들이 빽빽이 들어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붕이 붉은 새로 지은 고층 건물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것들은 모가 반듯반듯한 서양식 건물들로 실내 불빛으로 유리창들이 빛났다. 시내 한복판에 그어진 몇 개의 넓은 도로는 번쩍번쩍 빛이 났고 그 빛이 달빛을 삼켜버릴 정도였다. 위안은 변모해 가는 도시의 야경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메이링의 젊고 싱싱한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도시는 오직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배경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시의 넷째 행이 인쇄된 활자처럼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는 책상으로 달려가서 방금 봉한 봉투를 뜯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지금 막 사행시를 완성했소. 3행까지 지어놓고 마지막 행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 당신 생각을 하던 중 후련히 떠올랐소. 마치 당신이 일러준 듯 뚜렷했소. 이같이 위안은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메이링에게 편지를 썼다. 메이링은 자주 편지를 하지는 않았다. 침착한 문투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표현이 정확했다. 그러면서도 단조롭지 않았다. 말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더 깊은 뜻이 있는 듯했다. 메이링은 최근에 아이란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혼여행 기간을 여러 번 연장했는데 이제 더 연기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곳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아이라는 더 예뻐졌어요. 하지만 어딘가 명랑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명랑해지겠죠. 한 달 안에 해산할 예정이에요. 늘 쓰던 침대에서 자야 잠이 더 잘 온다면서 자주 집에 와서 자곤 합니다. 이어 이렇게 썼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수술다운 수술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전족을 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어떤 여자의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이었어요.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또 이렇게 썼다. 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노는 것이 즐거워요. 저도 고아였으니까요. 모두가 제 동생처럼 느껴져요. 메이링은 가끔 고아원 아이들의 즐겁고도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써보내기도 했다. 한 번은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큰아버지 댁에서 생씨에게 귀국하라고 하셨대요. 요즘은 소장료도 잘 안 거치는데 생씨가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인가 봐요. 더구나 맏며느님이 자기 남편의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아 생씨에게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돈이 떨어지면 생씨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위안은 편지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생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매끈한 작은 단장을 휘두르며 대도시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몸치장에 관심이 많았으니 돈을 헤프게 쓴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는 돌아와야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위안은 생을 유혹하던 여자를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돌아오는 것이 생을 위해서도 좋아. 생이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군. 위안이 편지로 어떤 문제를 상의하면 메이링은 늘 생각이 깊은 회답을 보내왔다. 한겨울이 되자 그녀는 위안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했고 너무 과로하지 말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낡은 교실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한 가지만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 위안은 편지를 할 때마다 끝에 이렇게 썼던 것이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리겠소. 메이링은 이 말에 대해서만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은 그녀의 편지를 받는 것이 즐거웠다. 편지는 정확하게 한 달에 4번씩 왔다. 편지 오는 날짜도 일정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위에 해서체로 주소와 이름을 쓴 긴 봉투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위안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다. 그는 편지가 오는 날을 미리 달력에다 표시해 두었다. 그날마다 붉은 표시를 해두었는데 새해가 되기까지는 그 표시가 12개나 남아 있었다. 정월에는 휴가를 얻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녀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남모르는 희망이 있었으므로 달력에 그 이상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위안은 한 주일 한 주일을 보냈다. 수업과 실습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으므로 친구를 사귀려고도 하지 않았다. 가끔 맹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나갔다. 찻집에서 맹과 그의 동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저녁을 보내는 때도 있었다. 맹에게서 처음과 같은 패기는 보이지 않았다. 맹은 여전히 화를 냈고 날로 새로워지는 새 시대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다. 위안은 새 거리의 개업한 찻집에서 맹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불만이 너무 많았다. 식탁의 전등이 처음에는 너무 밝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흐리다고 불평했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을 부렸다. 그들은 금지되어 있는 양주를 달라고 했다. 맹을 비롯한 4명의 동료들 틈에서 종업원은 진땀을 뺐다. 종업원은 면도질을 한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는 번쩍이는 무기를 소지한 젊은 부대장들의 기분을 거스릴까 두려워 허겁지겁 뛰어다녔다. 접대부들이 들어와 음악에 맞춰 몸을 꼬며 서양식 춤을 추었으나 이번에도 불평이 멈추지 않았다. 이 여자의 눈은 돼지 눈알처럼 작다느니 저의 코는 납작코라느니 또 이 여자는 너무 뚱뚱해서 하마 같고 저엔 너무 늙었다는 둥 마구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위안은 보다 못해 그들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이 여자들도 벌어먹어야 할 테니까. 그러자 부대장 하나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굶어 죽으면 어때? 누가 뭐래? 그들은 한바탕 웃고는 허리에 찬 칼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그곳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위안은 맹과 함께 걸어서 돌아왔다. 오는 길에 맹은 불만을 늘어놓았다. 정말이지 우리는 모두 화가 나 있어. 상관이 공평하질 못하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혁명의 철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 한단 말이야. 우리 장군 알지? 지난번에 본 그자 말이야. 그자는 지금 전날의 군벌 장군처럼 떡 버티고 앉아 사령관이랍시고 뇌물만 처먹으면서 우리 젊은 장교들을 계속 한 직책에만 붙잡아 매놓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남보다 먼저 혁명에 가담해서 부대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승진할 때가 되고도 남았어. 나는 우리의 과업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어. 그런데 죽도록 일을 했는데도 만년 부대장이란 말이야. 그건 장군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치고 올라올까봐 겁난 거지. 우린 젊고 유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낮은 자리에만 두려는 속셈이야. 이건 혁명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들은 어느 가로등 아래에 이르렀다.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로한 맹은 소년 시절에 그랬듯이 뚱한 표정을 지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맹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몹시 불쾌한 듯 뇌까렸다.
형, 이건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아니야. 다시 해야만 해. 현재의 우두머리들은 우리의 참다운 지도자가 못 돼. 그자들은 옛날의 군벌과 다를 바 없어. 형,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해. 민중들은 여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금 우리 상관들은 국민의 복지 같은 건 전혀 안중에도 없어. 여기까지 말한 맹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았다. 유명한 댄스홀 입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큰 강에 정박 중인 외국 군함의 수병이 술에 취해 인력거꾼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수병은 몸을 비틀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맹은 동족이 외국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갔다. 위안도 뒤따랐다. 가까이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인력거꾼이 품삯을 더 달라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것이었다. 인력거꾼은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고 있었다. 맹은 외국 수병을 향해 소리쳤다. 이 망할 자식아, 대체 내가 뭔데 이러는 거냐. 어디 해봐라. 자. 맹은 수병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수병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맹이 중국의 군인이며 부대장 표지를 단 것을 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수병은 자기와 같은 백인이 아니면 모두 동일한 족속으로 여기고 경멸하는지 맹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두 사나이는 서로 엉켜 몸싸움을 했다. 이번에는 위안과 인력거꾼이 그들의 싸움을 말려야 했다. 위안은 괴로운 듯이 맹에게 말했다. 이놈은 술이 취했어. 아무것도 아닌 자식하고 뭘 그래. 이것 봐, 너는 내 신분을 잊고 있는 거야. 위안은 맹을 타이르는 한편 술 취한 수병을 댄스홀 입구로 밀어넣었다. 수병은 싸움이고 뭐고 잊어버린 듯 비틀거리며 홀 안으로 들어갔다. 위안은 주머니에서 몇 푼의 동전을 꺼내 인력거꾼에게 주고 싸움을 끝내게 했다. 인력거꾼은 영양 부족인 듯한 얼굴에 몸집이 자그마한 늙은이였다. 이렇게 사건이 수습되자 그는 안심하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사리를 잘 분별하십니다요. 옛말이 있지요. 아이와 여자와 주정뱅이는 상대하지 말라고요. 맹은 수병에게 분풀이를 다하지 못해 아직도 시근거리고 있었다. 실컷 두들겨 맞은 인력거꾼이 동전 몇 푼에 얌전해진 것을 본 맹은 분통을 터뜨렸다. 자기 동족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의분이 더럽혀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충혈된 눈으로 인력거꾼을 노려보더니 느닷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위안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맹. 그리고 인력거꾼에게 얼른 동전을 쥐어주며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인력거꾼은 돈을 받지 않았다. 뜻밖의 당한 일이라 입을 벌린 채 멍청이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인력거의 끌채를 잡더니 위안을 돌아보고 말했다. 이 주먹이 외국놈 주먹보다 더 아픕니다요. 인력거꾼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맹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갔고 위안도 급히 따라갔다. 위안은 맹에게 왜 인력거꾼을 때렸느냐고 물어보려 했으나 맹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맹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앞을 노려보던 맹은 내뱉듯이 말했다. 저런 자들을 위해 싸워야 하다니 도무지 명분이 서지 않아. 자기네를 압박하는 놈들을 미워할 줄도 모르는 자들. 돈 몇 푼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이야. 맹은 더 말하지 않고 위안을 떼놓은 채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갔다. 위안은 맹이 홧김에 더 사고를 내면 어쩌나 하고 따라가 볼까 하다가 마음을 돌렸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메이링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이날만은 화가 나 있는 맹을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로 했다. 마침내 연말이 다가왔다. 위안이 휴가를 얻어 메이링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 그 무렵 위안은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그날을 기다리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었지만 어쩐지 학생들이 별로 대견스럽지가 않았고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또는 무엇을 하든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는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을 빨리 보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시계가 정지된 듯 시간은 무척 더디기만 했다. 어느 날 위안은 맹을 찾아가서 고향에 갈 때 같은 기차를 타자고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번에 맹도 휴가를 얻은 것이다. 맹은 항상 자기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지만 요즘은 마음이 심란하고 또 어떤 변화를 기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에라도 다녀오고 싶었다. 그는 인력거꾼을 때린 일을 2번 다시 위안에게 꺼내지 않았다. 아마 새로운 분노로 인해 그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새로운 분노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양력서를 세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서민들은 음력에 맞춰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서양식 양력서를 따르지 않았다. 양력서를 지내도록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거리마다 내걸리자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좀 유식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떠들어댔다. 어째서 달력을 뜯어고치지? 만약 부엌 신령님한테 한 달이나 먼저 제수를 바친다면 그 신령님이 제 날짜에 찾아오실까? 신령님은 양력으로 따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그들은 콧웃음을 치며 음력을 고집했다. 그래서 양력설이 다가와도 여자들은 떡이나 고기, 설빔을 장만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붉은 종이에 옛 성현들의 좋은 글을 써서 대문에 내붙이지 않았다. 새로 집권한 젊은 지배자들은 화가 난 나머지 직접 나서서 글귀가 적힌 종이를 나눠주며 대문짝마다 붙이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성현의 글이 아니라 혁명구호였다. 위안이 방문했을 때 맹은 그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말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들이 원하건 말건 강제로라도 가르쳐서 미신적인 옛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단 말이야.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방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이틀 후 위안은 집집마다 대문에 새로운 표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자기네 문간에 나붙은 종이를 보고도 조용했다. 몰래 비웃거나 땅바닥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 다들 양력설은 명절이 아니라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일을 했다. 대문짝에는 새로 바른 붉은 종이로 화려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무관심한 표정들이었다. 위안은 맹이 역정을 내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누가 묻는다면 국민은 모름지기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겠지만 남몰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위안은 사소한 일에도 곧잘 웃는 버릇이 생겼다. 그동안 메이링도 마음이 변했을 것이고 자기를 다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를 느긋하게 했던 것이다. 그가 사랑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지만 그 말을 모두 잊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위안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다. 큰 희망의 터전을 닦았기 때문이다. 위안은 큰 기대 속에 휴가를 떠났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와도 위안은 내버려 두었다. 맹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어서 보는 것마다 역정을 냈다. 돈푼께나 있어 보이는 사내가 털외투를 널찍하게 펴고 자리를 배나 차지하는 바람에 몸집이 아주 작은 사람이 그 옆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맹은 그 사람에게 화를 냈고 몸집이 작은 사람에게는 그런 꼴을 비굴하게 참으며 아무 말도 못한다고 화를 냈다. 그러자 위안은 웃음을 참다 못해 맹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농담처럼 말했다. 맹, 너는 온갖 것이 다 불만이구나. 부자는 부자라서 마음에 안 들고 가난뱅이는 가난해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맹은 위안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댔다. 형처럼 뭐든지 참기 잘하고 미지근한 사람도 드물 거야. 그런 성격으로는 참다운 혁명가가 될 수 없어. 맹의 과격한 말을 듣고 위안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모두 맹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맹의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었다. 맹이 작은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승객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곤청을 찬 그가 검은 눈썹 아래 두 눈을 번뜩이면서 노기가 등등하여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모두들 맹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안도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러나 말 없는 가운데 위안은 맹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맹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차가 골짜기와 상가들을 지나가는 동안 위안은 정색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인물이며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았다. 그가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는 맹처럼 오랫동안 중후심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도 화를 내고 중후하는 일은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가운데 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즐거웠다. 물론 사랑의 편지를 쓸 때도 즐거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맹이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형, 무슨 생각하고 있어? 마치 바보에게 과자를 준 것처럼 말도 않고 웃고만 앉았으니 말이야. 위안은 어색하게 웃었다. 방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맹에게 얘기해 보아야 이해할 리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붉힌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리 고대했던 재회라 할지라도 꿈꾸던 것만큼 달콤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날 저녁 때 집에 도착하자 위안은 층계를 뛰어올라 집안에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이윽고 하녀가 나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말했다. 오는 즉시 큰아버지 댁으로 오라고 주인 마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댁에서 외국에서 돌아오신 아드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답니다. 주인 마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위안은 생의 귀국 소식보다도 메이링이 노부인과 함께 갔는지가 더 궁금했다. 하지만 하녀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하녀들처럼 남녀관계를 빨리 눈치채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큰아버지 집에 가서 메이링을 자기 눈으로 볼 때까지 가슴을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위안은 그녀와 단둘이 만나는 장면을 꿈꿔왔다. 메이링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낼까를 고민했다. 어쨌든 그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기적처럼 단둘이 재회해야 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설령 큰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해도 단둘이 만날 가능성은 없었다. 게다가 사촌들 앞이라 메이링을 보더라도 얌전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정은 예상한 대로였다. 그가 사촌 집으로 갔을 때 가족들은 모두 큰 방에 모여 있었다. 방 안은 외국풍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의자들도 외국제였다. 맹은 위안 바로 앞에 있었다. 위안이 막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막 맹과의 인사를 끝낸 참이었다. 위안은 순서에 따라 우선 왕따에게 절을 했다. 왕따는 절에 들어간 곱사등의 아들만 빼놓고는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왕따 내외는 곱사등이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늙은 부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왕따의 아내는 위엄 있게 앉아서 담뱃대를 빨고 있었다. 곁에 선 여종은 부인이 한두 모금 빨고 나면 다시 담배를 채우곤 했다. 왕따의 아내는 손에 염주를 들고 염주알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실없는 농담을 할 때마다 고상한 말로 제지했다. 왕따는 위안의 절을 받고 주름투성의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래, 위안, 잘 왔다. 우리 생이 여자같이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단다. 우리는 그 애가 서양 여자와 결혼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돌아왔으니 말이다. 이 말에 늙은 왕따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영감도 참, 생은 그런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에요. 망령된 말씀은 그만두시구려. 그러나 왕따는 오늘만은 아내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안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며 이 훌륭한 저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슬하라고 생각하니 무언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었다. 여러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는 대담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자식의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야. 생도 장가들어야 할 게 아닌가. 왕따의 아내는 태연히 대답했다. 요즘 같은 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나는 잘 알아요. 부모가 억지로 정원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느니 어쩌니 하고 아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짓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위안은 웃으면서 노부부의 말다툼을 들었는데 그때 뜻밖에도 생이 차갑고 서글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전 그렇게 신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좋으실 대로 정원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여자란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아이란이 웃으며 말창견을 했다. 생 오빠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그러나 위안은 생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그 눈빛을. 그것은 만사를 아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마저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간의 표정이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날 밤 위안은 생에 대한 생각에만 골몰할 수는 없었다. 왕따 내외에게 절을 하기 전부터 위안의 시선은 바쁘게 메이링을 찾고 있었다. 메이링은 노부인 곁에 얌전하게 서 있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가 바랐던 대로 단둘의 재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았다. 말 한마디 걸지 못했으나 그녀가 같은 방 안에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어차피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조용히 만날 작정이었다. 메이린과 눈을 마주친 이후에도 위안은 자주 그녀를 보았으나 그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노부인은 위안을 반가이 맞았다. 위안이 다가서자 그의 손을 잡고 손등을 오르만졌다. 그때 메이링이 무엇인가 가져와야겠다는 구실로 자리를 떴지만 위안은 그녀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도 종종 그녀가 차를 따르거나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의 모임은 생을 환영하는 자리였으므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연히 생이 되었다. 맹과 위안도 어느덧 생을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혔다. 생은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모르는 것이 없는 듯 했으며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위안은 언제나 그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이 세련된 청년 앞에 있으면 어느덧 다시 젊음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생에게는 수줍은 태도가 없었다. 그는 전과 같이 다정하게 위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자 손처럼 곱고 감촉이 부드러웠다. 그 감촉은 유쾌하면서도 어쩐지 불쾌했다. 생의 눈매에 어린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유쾌하고 담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생의 얼굴과 태도에는 악에 가까운 그 무엇이 번뜩였다. 활짝 핀 꽃에서 향기 이외에 어떤 짙은 냄새가 풍기는 것과도 같았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때로 위안은 그것이 자기의 망상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생은 웃으며 얘기를 했는데 그 웃음이 항상 멋이 있었으며 분위기에 맞았다. 또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종소리처럼 부드러웠으며 가족들의 잡담에도 늘 즐겁게 끼어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먼 곳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생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안은 생이 가까이 온 기회를 틈타 나지막이 물었다. 형은 미국에 미련이 있는 거 아냐?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고통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윽한 미소를 띠고 눈은 검은 만호처럼 반짝였으며 고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생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듯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렇잖아도 귀국하려던 참이었어. 어디 있으나 난 마찬가지니까. 위안은 또 물었다. 신은 계속 썼어. 그러자 생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그럼 작은 시집을 하나 냈지. 그중 몇 편은 너에게도 보여준 것이지만 대부분은 내가 떠난 다음에 쓴 작품이야. 이따가 한 권 줄게. 위안이 꼭 갖고 싶다고 말하자 생은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시 위안이 물었다. 형은 여기서 살 작정이야? 아니면 세수도로 갈 거야? 처음으로 생은 중요한 문제라는 듯이 곧 대답했다. 물론 여기서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외국 생활에 젖어 있어서 이젠 현대적인 생활에는 흥미가 없어. 물론 나는 새 수도 같은 정리도 안 된 거친 도시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맹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새 도로니 새 건축이니 하고 큰소리치기에 물어봤더니 현대식 목욕탕은커녕 이렇다 할 유흥장도 갈만한 극장도 없다고 하더군.
요컨대 현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즐길 만한 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세수도엔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맹은 시무룩하게 입을 다물고 말았어. 맹의 성질은 옛날 그대로더군. 쌩은 이 말을 유창한 영어로 했다. 중국어보다도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었다. 쌩의 형수는 시동생을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했다. 아이란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 사람은 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라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보기 드물게 전과 같이 명랑하게 웃고 쌩과 허물없이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쌩도 그녀의 농담이나 기지에 재치 있게 응수했으며 그녀가 칭찬하면 저도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고 아이란 역시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이라는 임신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자들은 대개 임신을 하면 얼굴이 붓거나 기미가 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라는 마치 양지 쪽에 활짝 핀 장미꽃처럼 아름다웠다. 아이라는 위안에게도 반갑게 인사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쌩에게만 미소를 지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이란의 멋쟁이 남편은 질투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리 쌩이 미남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는 못하고 어떤 여자건 모두 자기를 좋아하며 특히 아이란의 애정을 차지하는 데는 자신 있다는 태도였다. 그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질투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연애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옛날처럼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두 패로 나누어 앉지는 않았다. 요즘은 그렇게 따로 앉는 습관이 없어졌다. 늙은 왕따 부부는 상자에 앉아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는 아이랑과 쌩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다들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안은 이들이 모두 자기 효력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모두들 부유하고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모두 최근에 유행하는 디자인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늙은 왕따만 빼고 남자들은 모두 양복을 입었고 맹은 위풍 있는 군복을 입었으며 아이들까지도 비단 옷에 댕기를 메고 있었다. 또 식탁에는 서양 요리며 양가와 양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때 위안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이곳 항구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아버지 왕후 장군이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둘째 백부 왕얼과 그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외국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양식도 모르며 조상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이 방 안의 풍경을 보았다면 혀를 찼을 것이다. 늙은 왕후 장군은 곧 역정을 냈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편도 아니었지만 융단이 깔린 마루보다는 벽돌이나 타일 바닥을 더 좋아했다. 왕을은 그 좋은 그림들, 비단으로 씌운 의자며 외국제 장난감들, 또 여자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보석 반지며 여러 가지 장식품에 많은 돈을 쓴 것을 보고 탄식을 할 것이다. 반면 왕따 가족은 왕후의 구식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또 왕릉이 물려준 성한 집에서 사는 왕얼의 생활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왕릉의 손자, 증손자들은 남쪽의 양지 바른 곳을 제외하고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천장도 없고 현대 문명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시골 토벽집은 너무 초라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 토벽집을 돼지우리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집은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흰 식탁보가 덮인 서양식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은 불현듯 토벽집을 떠올렸다. 왠지 그 토벽집에 애착이 갔다. 그는 자기가 그들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란이나 쌩과는 달랐다. 이 서양집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염증을 느꼈다. 그러나 그도 토벽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토벽집은 어떤 점에서는 그의 마음을 끌었으나 그 집에 살라고 한다면 옛날의 할아버지 왕릉처럼 편안하고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어중간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은 고독한 곳이기도 했다. 그는 말하자면 이 서양집과 토벽집 사이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진실로 정든 집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쓸쓸하고 외로웠다.
그의 시선은 잠시 생에게 멎었다. 황금빛 피부와 검고 꼬리가 긴 눈만 아니라면 생은 꼭 서양 사람 같았다. 몸짓도 서양 사람을 닮았으며 말투도 미국에서 온 사람처럼 했다. 아이라는 그것을 좋아했으며 사촌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사촌 형도 생의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이라고 느껴서인지 말도 건네지 못하고 수줍어하며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다음에 위안은 살며시 메이링을 살펴보았다. 아이란의 눈 속에서 생에 대한 선망의 빛을 보았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일이 있었고 이어 질투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메이링도 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여자들처럼 웃고 존경의 시선을 보낼까. 그러나 메이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잠시 생을 보다가 가만히 시선을 딴 데로 옮겼다. 위안은 안도했다. 그렇다. 메이링 역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옛 것도 아닌 그 어떤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메이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부인 곁에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 놓인 접시에서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노부인의 접시에 옮겨 놓으며 다소곳이 미소를 지었다. 대나무 사이에 피어난 들백합이 정원에서 자란 동백꽃과 다르듯이 메이링은 아이란과 달랐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중간지대에 있다고 확신하자 위안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